자,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둘째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펀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실제로 우리가 사용되는 펀드 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는 수많은 펀드가 난립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비교적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펀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는 펀드를 분류할 때 언급된 내용일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럼 일반적인 펀드에는 우리가 통상 대형주 펀드와 중소형주 펀드가 있죠. 그리고 배당주 펀드, 그리고 스포 섹터, 테마, 그죠? 그리고 액티브 패시브 펀드, 시스템 콘트 이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는 우리가 통상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우리가 주가를 시가총액이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큰 주식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에서는 시가총액 순으로 1순위에서 100순위까지 대형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대형주 펀드는 이 주식들로 펀드를 구성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대형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 거래대금이 많아서 큰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가 거래할 때 손쉽게 매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미 어느 정도 성장 후에 안정화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연 부담이 대형주들은 적다. 하지만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높은 주가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직접적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펀드가 하나의 대체 투자는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중형주는 시가총액 순으로 우리가 100일부터 300인 주식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그보다 낮으면 소형주로 분류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형주 펀드들은 통상 이런 중형주와 소형주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또 중소형주는 주가가 사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거래대금이 적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 그리고 배당주 펀드는 우리가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배당을 많이 하는 주식을 편입한 상품인데, 이 펀드는 주식의 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으로 특히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편입할 수가 있고, 또 이들 기업이 대부분이 기업 가치가 뛰어난 우리가 우량주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배당 수익은 물론 또 시세 차익도 또 기대할 수가 있고, 또 주가 차익보다는 연말 배당 수익을 목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펀드이다, 그죠? 그리고 중도 환매가 가능하긴 하지만은 또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당주 펀드는 편입 종목의 주가가 예상 배당률 수익 이상으로 상승하면 우리가 주식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고, 또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배당 시점까지 주식을 보유해서 배당금을 받음으로써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는 방식으로 주식형보다는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주가 하락에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스포 펀드는 우리가 인기 주식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한 테마거리 주식들을 소규모로 묶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호환된 펀드이다. 자, 그리고 이 테마의 예로 우리가 통상 태양광 펀드, 금융주, 하이테크, 건설주 등을 들 수가 있고, 또 펀드 규모를 우리가 50억 원 정도의 소규모로 설정한 해당 테마의 주식에 집중 투자한 후에 사전에 목표를 한 수익률이 달성되면 곧바로 정도 상환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섹터 펀드는 특정 산업, 특정 업종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얘기할 수가 있고, 이 펀드는 업종별 특성을 이용해서 주식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웃도는 성과를 추구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되면은 바로 유가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섹터 펀드는 앞서 스포 펀드와는 유사하지만은 스포 펀드는 단기간에 소규모로 소수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테마 펀드는 우리가 특정 투자 대상군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펀드 설정액이 100억에서 300억 원 정도의 중소규모의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테마라는 용어 그대로 시장 변화나 이슈에
대응하여 수익을 내리고 하는 펀드로서 스포 펀드나 섹터 펀드와 유사한 면이 많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국내외 산업군, 기업 규모 등에 우리가 구애받지 않고 테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펀드를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최근에 설정된 테마 펀드에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펀드, 또 2차 전지 펀드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2020년 초에 우리나라에는 약 40만 세 종류의 테마 펀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액티브 펀드는 우리가 펀드 매니저의 적극적이고 우리가 가감한 종목 선정과 운영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펀드고, 또 펀드 매니저가 시장의 예측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자산을 배분해서 좋은 종목 또 매매 시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은 판매 수수료 그리고 보수와 거래 비용이 수반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패시브 펀드는 액티브 펀드에 대응되는 것을 우리가 패시브 펀드죠. 자,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패시브, 수동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를 말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패시브 펀드는 시스템 펀드, 퀸트 펀드, 그리고 인덱스 펀드, ETF 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아래에서는 앞에 두 개를 설명하는데 인덱스 펀드와 ETF는 제 8장에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를 해서 일정한 우리가 매매 규칙이나 또 사전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서 운용되는 펀드를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액티브 펀드가 펀드 매니저의 의존도가 우리가 극대화된 것이라면 시스템 펀드는 그 의존도를 극소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시스템 펀드는 우리가 파생 상품이나 차익 거래 등의 그죠?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펀드의 수익률, 변동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방법은 우리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사전에 시스템에 입력한 후에 시가 변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 퀀트 펀드는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재량 분석 기법을 통해서 투자 대상을 찾아내는 펀드를 퀀트 펀드라 하죠. 그죠? 그래서 퀀트 펀드는 시스템 펀드처럼 펀드 매니저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능하면 배제하고자 하는 기법이지만 또 시스템 펀드와 다른 점은 시스템 펀드가 사전에 정해진 규칙을 중시한다면 이 퀀트 펀드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기 선행 지표라든지 또 유가라든지 또 기업 실적이라든지 또 시장 지표 등의 과거 데이터를 수학적 모델에 대입해서 투자 대상이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한 후에 고평가된 자산은 매도를 하고, 그죠? 또 저평가된 자산은 매수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사전처럼 우리가 액티브 성격을 묻기도 하는데 기업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저평가된 가치주를 찾는 과정에서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식이죠. 자, 그리고 페이지 22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로봇 어드바이저, 그죠? 로봇 어드바이저 펀드가 있는데 로봇 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과 자산관리 프로그램에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투자 상담과 또 자산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도입 초기에는 정확한 예측과 또 매매, 타이밍에 대한 기압이 실질적으로 높았지만 최근에는 업계 최저 수준의 저렴한 수수료가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로봇 어드바이저 펀드는 0.1% 이하 수준의 수탁, 그죠? 우리가 사무 또 수수료만 받고 운영 보수와 판매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봇 어드바이저 펀드는 펀드의 낮은 비용은 복리효과 결합하면은 우리가 장기 투자에 유리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적립식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신 로봇 어드바이저 자산 배분 성과 보수처럼 기본 운영 보수를 아예 받지 않고 환매 시에 15%의 성과 보수만 받는 그런 펀드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롱숏 펀드, 그죠? 롱숏 펀드는 우리가 롱과 숏은 각각 주식 매수와 매도를 의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주가 전망에 따라서 사고 팔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운용 전략으로 상승장보다는 박스권장, 이 박스권장은 통상 주식 가격의 변동이 별로 크지 않는 상태에서 적정 수익을 내기가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래 들어서 초저금리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서 투자 패턴이 우리가 중위험, 중수익 위주로 전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던 펀드가 바로 롱숏 펀드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엄브렐러 펀드, 라이프 사이클 펀드. 자, 그리고 우리가 특수 펀드는 우리가 헤지 펀드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 헤지 펀드가 교과서에 자, 페이지 234페이지 헤지 펀드가 나오네요, 그죠? 자, 이 헤지 펀드는 통상 헤지의 의미는 울타리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자산 가격이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울타리를 쳐서 막는 수단 또는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헤지는 선물과 옵션이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현물 시장에서의 위험 회피 기능, 즉 헤지가 언급될 수가 있죠, 그죠? 헤지가 언급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선도와 선물은 우리가 파생금융상품에 우리가 이 파생금융상품은 근원이 되는 기초자산으로부터 관련해서 생긴 우리가 상품으로 새로운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정권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정권에는 주식과 채권 또 현물 금융자산의 옵션과 선물, 스왑이라는 조건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선도는 발생 상품 구조의 선도는 어떤 상품을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가 미리 정해진 시점에서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선도라 그러죠. 그리고 선물은 표준화된 선도 거래로서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의미하고 있고, 또 선도 거래와 비슷한 개념으로 어떤 자산을 현재 정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선물 거래로 한다. 자, 그리고 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그죠? 우리가 권리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이라 그러고 우리가 팔 수 있는 권리를 푸시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옵션은 자기에게 유리할 경우에만 계약을 이행할 수가 있고, 또 스왑은 교환이라는 의미를 가진 스왑 거래는 두 명의 당사자가 따로 지니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 흐름을 일정 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것을 우리가 금리 스왑, 통화 스왑이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헤지 펀드는 그죠? 통상 우리가 100명 이하의 우리가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또 조세픽 지역 등의 거점을 확보를 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주식 채권 위에 우리가 파생상품, 원유와 같은 1차 상품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죠, 헤지 펀드가. 또 시장이나 상품 간 재정 거래와 투기적 거래를 통해서 자금을 운용하고 펀드 자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차입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헤지 펀드는 통상 위험을 회피하는 펀드일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헤지 펀드는 원래는 분산 투자를 통하여 위험을 회피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는데, 펀드의 특성상 위험 회피보다는 다양한 투자 전략을 활용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특성이 더 강해졌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헤지펀드는 투기적인 투자를 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래서 헤지펀드 자금을 투기적인 자금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고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는 주식, 채권, 파생 상품, 통화, 금, 원유, 또 천연가스, 곡물 등 이런 모든 분야에 투자를 해가면 때로는 우리가 이 헤지펀드가 시장을 왜곡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적인 헤지펀드는 조지 소로스의 퀸텀 펀드, 또 론스타, 칼날 등이 있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건 펀드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헤지펀드는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자금 조달, 투자 얘기를 한다. 그죠? 자, 그래서 또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는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두 펀드 모두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놓고, 그죠? 모아놓고, 이 헤지펀드는 의미상 운영 측면을 강조해서 운영 시에 온갖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여 주로 자금 모집 방식에 초점을 우리가 두어서 용어라고 보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모펀드 중에는 헤지펀드도 있지만 거의 모든 헤지펀드들은 바로 사모펀드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형 헤지펀드에서 헤지펀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최대한 규모를 우리가 최대한 규제를 피하려고 한다는 점이죠. 그죠? 그래서 공모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 대상 자산이나 투자 전략, 거래 수단의 제한이 있지만 또 펀드 운영의 정부의 관리 감독에, 그죠? 관리 감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또 하지만 헤지펀드는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는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헤지펀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사정이 있다 보니까 국내의 펀드들은 실질적으로 여러 규정에 묶여 있어서 외국 헤지펀드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역차별 논란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헤지펀드를 운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에 2011년 12월부터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라든지 증권사 그리고 투자자문사에 한해서 등록심사를 거쳐가지고 헤지펀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국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운영업자들이 등록심사를 거쳐가지고 국내에 설립한 헤지펀드를 한국형 헤지펀드를 한다. 그죠? 자, 우리가 교과서 235페이지 보시면 표 7-1에 보시면 한국형 헤지펀드의 현황입니다. 그죠? 한국형 헤지펀드의 현황에 보면 2017년도 운영자 수가 107개, 펀드 수가 765개. 그죠? 설치행 규모가 얼마입니까? 123억. 그죠? 123조 699억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죠? 2018년도 운용사 수 그리고 펀드 수 설정액이 나타나고 있고 2019년 그죠? 계속해서 운용사 수와 펀드 수는 늘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외국계 헤지펀드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우리가 외국계는 자생적인 펀드의 반면에 우리가 한국형 헤지펀드는 처음부터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즘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사모펀드가 헤지펀드가 유사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런 문재인 펀드가 이런 우리가 청와대 정부 관계자들도 우리가 연루되어 있던 그런 속설들이 실질적으로 요즘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형 헤지펀드의 재간접 펀드에 보시면 한국형 헤지펀드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가입하려면 최소 1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죠? 가입자도 49인까지를 한정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가 이런 펀드, 그죠? 라인 펀드에서 이 라인 펀드 투자자들이 최소 1억입니다. 비 같은 돈을 모아서 돈이 휴거 조각처럼 산산 조각나는 이런 분들이 울분을
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헤지 펀드는 일반인들이 가입하기는 위험도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큽니다. 금액도 만만치 않죠, 그죠? 자, 그래서 한국형 헤지 펀드는 실질적으로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펀드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부가 2017년 우리가 5월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재가지 펀드를 허용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소액 일반 투자자도 500만 원만 있어도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 방식은 여러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가 일반 투자자가 가입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미래자산 운용의 미래세 스마트 헤지펀드 셀렉션 혼합자산 펀드는 최소 가입 금액이 500만 원이 공모 재간접 펀드인데, 이 펀드가 투자한 대상은 운용 규모 300억 원 이상, 설정 1년 이상 헤지펀드 가운데 우량 펀드만을 골라서, 그죠? 조회수를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런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우리가 재간접 펀드는 수수료가 일반 공모펀드보다 높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존 헤지펀드 운용사 보수에 자신이 가입한 공모펀드 운용사의 운용 보수까지 우리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가 중도 한매가 자립지 않다는 단점도 있죠, 그죠? 또 월 특정 2회 특정 1회만 2회 특정 1회만 가능하고 중도 한매 수수료를 보관하는 기간이 일반 펀드보다 훨씬 긴 그런 3년입니다. 자, 그리고 회사형 펀드에는 그죠? 우리가 뮤추얼 펀드, 그죠? 우리가 뮤추얼 펀드가 있죠, 그죠? 이 뮤추얼 펀드는 통상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해서 이 뮤추얼 펀드는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회사로 이 뮤추얼 펀드는 주식 발행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 자산을 가지고 전문적인 운용회사에 맡겨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되돌려주는 투자 회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뮤추얼 펀드가. 그래서 이전까지 설명했던 펀드가 특정 회사가 수많은 펀드를 설정한 후에 자금을 투자받아 운용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지만은 회사의 뮤추얼 펀드는 펀드 자체가 하나의 주식 회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일한 금액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일반 펀드에 투자하면 단순히 투자를 우리가 이만 위탁자 신분이지만은 펀드에 투자하면 주주 신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뮤추얼 펀드는 펀드 자체가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있지만은 서류상의 회사로서 실체가 없고 실제 뮤추얼 펀드와 자산운용은 자산운용 전문회사가 담당하고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투자신탁회사의 수익 정권과 다르다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리처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이런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이다. 그죠? 자, 그리고 리처 또한 이런 주식회사 형태를 띨 수가 있죠. 그죠? 띨 수가 있고 이런 리처는 일반 부동산 펀드와 비교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라고 생각하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투자자는 우리가 통상 리처 주식에 공모하거나, 그죠? 또 거래소에 상장된 리처 주식 매매를 통해서 투자에 참여할 수 있죠. 리처는 또 부동산 매입 시에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통해서 세제상의 혜택은 물론 수익성과 안정성,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는 방식은 일반 뮤추얼 펀드와 마찬가지로 리처의 운용 및 우리가 청산에 따라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형식인데, 우리가 투자 위험의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 대상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해도 투자 가치의 하락 위험이 적고,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보유 부동산의 처분으로 투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또 소액 투자자의 대형 부동산 투자기를 확대하는 상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리처 업체수는 248개로 자산은 50조 가까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만 우리가
9개 리츠가 생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츠는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그죠? 또 운영 실적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리츠 운용회사의 과거 운용 실적과 투자 전략, 투자 설명 시에 확인한 후에 자신의 투자 성향, 투자 기간, 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펀드 투자가 전문가에게 맡기는 간접 투자라고 하지만 직접 투자와 크게 우리가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위험이 좀 줄수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 펀드 투자는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매우 신중하고, 그죠?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라인 펀드 사건 자체가 아주, 그죠? 참 재테크를 통해서 아주 노후 자금으로 모은 돈을, 그죠? 하루 아침에 한순간에 최저 1억부터, 그죠? 많게는 10억, 20억 이런 정도의 돈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 참 그런 마음은 찢어질 듯한 그런 신경이 있죠. 자, 굳이 펀드 투자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다음에 설명하는 우리가 ETF, 그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유튜브 강의를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